미국의 장기 금리가 1.7%를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은 끝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 지금 힘을 비축하고 있는 휴식기에 들어가고 있는 건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금리가 1.7% 뭐 1.77% 이렇게까지 네, 갔다가 네. 그러면 또다시 밀리고 맞습니다. 뭐 이런 상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 좀 진단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방향성과 가격을 동시에 고민해야 되는 게 투자자의 뭐 역할, 그리고 저 같은 애널리스트의 뭐 롤인데요. 이런 거죠.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백신이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득 지원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2021년 연간 전망을 낼 때 저희 하우스가 3월, 4월 정도 미국 10년 금리 고점 1.5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놨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하우스가 굉장히 아웃라이어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네, 대부분 연말에 1.3 정도를 보고 있으셨는데 지금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백신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월 달 집단 면역을 미국이 목표하다가 지금 5월까지 땡겨졌고요. 그렇죠. 예. 뭐 추가 부양 정책 1.9조 달러야 뭐 가능한 시더라도 백신의 보급 속도가 무려 5개월이 당겨지면서 70을 뚫고 올라왔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표현은 조금 안 맞아요.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주가도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막상 예. 실적 확인하고 나면 인라인 되더라도 빠지는 경우도 많은 이유는 모든 자산시장 가격은 재료를 선반영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럼 저희가 봤던 1.75는 뭘 의미할까, 어디까지 반영하고 있을까라는 판단이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떤 생각을 저는 하냐면 미국의 10년물도 10년물이고 30년물 금리가 예. 3월 중에 2.45%까지 가는데요. 예. 보통 테이퍼링 텐트럼 같은 게 있을 때 30년 금리의 상단 역할을 뭐가 하냐면 연준이 추정하고 있는 중립기준금리 예. 1년에 4번 발표하죠. 이게 정확히 상단 역할을 해요. 2013년도 테이퍼링 텐트럼 때도 거기서 맞고 떨어집니다. 저희가 3월에 거기까지 갔어요. 예. 그럼 이게 뚫고 올라가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2017년, 2018년은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연준이 금리 17년에 3번, 18년에 4번, 심지어 18년에는 자산 축소까지 했죠. 예. 경기가 이미 과열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3월 달에 본 가격이 주는 메시지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오케이, 다 그건 아닌 이야기고요. 예.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면 이미 우리가 과열 상태에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2월 달에 레리 서머스가 촉발했던 1.9조 달러 너무 과열을 야기할 거다라는 논쟁이 3월에 벌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 연준의 의견은 아니다 쪽에 있지만 시장 참가자들 중에 그걸 확신할 수 없으니 일단은 거기까지 밀어 올린 게 3월 달 채권 시장, 이자율 시장의 동학이었다라고 보는 거고 예. 맞고 계속 떨어지는 이유도 아직까지 사실 과열을 확신할 만한 지표도 그렇죠. 보이지 않고 예. 연준도 분명하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특히나 이번 주에 굉장히 의미 있었던 건 연준 내에서 가장 매파적인 메스터 위원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기조적으로 올라가서 과열을 우려할 때는 아니다라는 콜을 하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숨고르기 국면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됐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매크로를 보는 게 채권 시장 투자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고 정이고 가격이 주는 메시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데 그렇게 봤을 때는 시장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있어서 예. 지금은 확인하는 과정인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4월 달에는 고점 형성 국면, 저는 개인적으로 과열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5월에는 조금 안정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저희가 시계를 더 넓혀서 보면 연말쯤 되면 테이퍼링 우려가 나올 거기 때문에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하겠지만 예. 아마도 5월 이후에는 단기적으로는 금리의 숨고르기는 볼 수 있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일정 수준까지 경기가 회복되는 것은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1.7%까지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미국 경기가 과열됐다라고 하는 판단이나 전망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 1.7%에서 쉬어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금리의 상단을 어느 정도로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러니까 상반기 상단 한번 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장중에 상반기는 맞다. 1.7%에서 1.78까지도 장중에 올라갔었는데 예. 거기서는 좀 본 것 같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사실 채권 매니저분들 입장에서 고민은 어찌됐든 4월은 지표가 기술적으로 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에 예, 예. 유가 마이너스였고 이랬는데 예, 예. 지금 대충 해보니까 그러니까 전일 빠지기 전 유가 기준으로 보면 월 평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유가가 거의 300% 가까이 예, 300% 올라갑니다. 정도 올랐죠. 예. 그러면 사실은 지표가 좋을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 바로 세게 롱을 잡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4월 달에는 고점 형성 이 정도 상단을 본 거 아니냐, 상반기 상단은 보고 있습니다. 예, 4월 중에는 1.7%로 고점을 좀 형성을 한 것 같고, 좀 더 넓게 길게 보면 상반기 중에도 그걸 넘기는 좀 쉽지가 않을 상반기 것 같다. 중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5월 이후에는 또 기대감이 좀 많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예, 있어서 아마 그 1.7%를 넘기보다는 밑으로 7보다는 그러니까 4월 달엔 저희가 어쨌든 7.5까지 봤으니까 예. 7.5가 상단인 것 같고요. 예, 4월에는 계속 이 정도 수준에서 7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변수성이 되게 높을 거고 예, 5월부터는 70 밑으로 내려갈 것 같다 보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서부터는 오히려 방향이 일정 기간 조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좀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발표됐던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증세를 가지고 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한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결국 나머지는 네, 맞습니다.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충 지금 예상으로는 한 해에 한 1,200억 달러 맞습니다. 정도의 그 채권 발행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게 한 10% 정도 더 최근에 아무튼 이 채권보다도 그래서 10% 정도 더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금리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제도 거의 한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금리가 별로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인프라 투자 영향이 채권 쪽에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우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논리가 있었냐면 시장 입장에서 뭐가 걱정스러운 게 작년 연말에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이 그 추가 부양 정책 인프라 말고 예. 1.9조 처음에 달러. 1.9조 달러 얘기했는데 공화당 반대로 1조 달러 정도밖에 못할 거야라는 게 시장 컨센이었는데 1.9조가 되니까 예. 시장이 공포를 느꼈던 건 뭐냐면 민주당이 상하원을 독식하니까 진짜로 세게 나오는구나. 인프라도 생각보다 더 셀 것 같은데 인프라 법안 발표 하루 전에 1조 달러 추가 얘기도 기사로 나오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놀라서 1.77까지 갔던 건데요. 예. 막상 공개가 되고 나니까 인프라 이번 그 법안 같은 경우에는 2.25 달러고 예. 돈을 8년간 쓰는데 재원 조달은 15년. 15년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재원 조달에 필요한 규모를 보면은 증세랑 지출한 거 빼보면 예. 연 1,200억 달러 정도네. 저희가 지금 월 800억씩 국채 사주고 있잖아요. 예. 저희는 올해까지는 지금 수익도의 QE가 이어질 것 같고 내년도 이제 상반기 정도에는 테이퍼링 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일단 1.9조 달러 이후에 국채 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급 부담이 덜하다. 예. 라는 게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는 이런 맞습니다. 형태가 이게 됐다. 뭐 증세안이 조정된다 손 치더라도 순증 규모의 10%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면 절묘하게 잘라놨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합쳐서 3조를 맞아요, 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한 번 발표한 게 이름을 보면 일자리 플랜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2조 2,500억 달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앞으로 조금 지나면 한 번 더 나올 거다. 그게 이른바 가계 플랜 이런 맞습니다. 얘기 하거든요. 합치면 4조 달러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두 개 합쳐서 3조 달러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순수하게 봤을 때 1조 달러가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것까지 나와도 금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영향을 안 줄 거냐. 이게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처음에 나왔을 때 인프라 법안 나오기 전에는 이게 아마 올해 안에 금방 빨리 통과됐고 그리고 민주당 펠로시 같은 경우에도 7월 달 통과를 무조건 본다라고 했는데 예. 막상 인프라 나오면서 증세안이 세게 나와버리니까 시장 참가자들의 전망이 어떻게 바뀌냐면 증세안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엄청나게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예. 민주당 내에서도 이 정도 증세를 다 어셉하기 좀 어렵다면 이게 생각보다 7월 달에 부채한도 협상이 있고 9월 달에 이제 회기 종료거든요. 예. 생각보다 이것 통과가 조금 미뤄질 거다라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세안이 생각보다 세게 나오면서 이번 인프라 정책의 통과 시점 자체가 뒤로 밀립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나올 건 더 밀리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안도를 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논리가 시장이 우려했던 너무나 많은 것들이죠. 규모도 크고 예. 속도도 빠를 줄 알았는데 증세안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규모도 괜찮고 수급 부담도 없는데 통과 시점도 꽤나 뒤로 늦어질 수 미뤄질 있겠다라고 거고. 하면서 사실은 오히려 인프라 법안 나온 다음 날부터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았던 이유가 그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모든 것들은 보면 절대적인 기준 이상으로 상대적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자산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적다. 그러면 절대 액수가 그게 큰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맞아요. 그 앞에 상대적인 것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요.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세고 뭐 연준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당장에 칼을 뽑고 그러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제 IMF에서 나온 전망치도 그렇고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IB 쪽에서 그 판단으로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7% 넘을 거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테이퍼링에 대한 압력 자체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따지면 연준도 어느 시점에선가 조금씩 발을 빼주는 것이 본인들이 그 정책을 피는 데에도 훨씬 더 여지가 높아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하반기 시간이 지나면서 테이퍼링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게 2014년도에 나왔던 논의랑 비슷해요.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옐런도 15년도에 금리 올릴 수 있다 콜을 하고 1월 FOMC에서 수개월 내 인상 이야기를 했다가 시장을 완전 뒤집어 놓은 적이 있는데 왜 그때 미뤄졌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연준 내 실세인 브레이너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만 경기가 좋아서 긴축하면 다른 나라 망가지면서 미국 경제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 어제 IMF 보고서도 되게 재밌는 게 이번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중기적인 시기에서 GDP 손실분 계산해 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미국은 오히려 올랐어요. 미국은 코로나를 계기로 그리고 코로나 계기로 확실화된 달러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믿고 엄청나게 재정을 쏟아부어서 오히려 GDP가 늘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죠. 그러니까 미국만 준비된 상태에서 긴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른 신흥국들이 망가지면서 미국의 긴축을 늦췄거든요. 그걸 옐런이 경험했고요. 지금 연준의 실세인 브레너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예요. 야,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시그널 보내자 달러가 강세가면서 바로 신흥국들 망가진다? 이거 미국에도 안 좋을걸? 이런 이야기들을 15년도에 하면서 3월에 올리겠다고 처음에는 강하게 옐런이 얘기했지만 결국 12월에 어거지로 한번 올렸죠. 그거를 옐런이 경험했고 브레이너드가 경험했고 파월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거예요. 미국을 보면 테이퍼링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의견 동의할 수 있지만 미국이 과연 미국만 준비된 상태에서 가능할 것이냐 저희가 금리 인상할 때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IMF 보고서도 봐도 미국만 좋아요. 미국만. 오히려 미국 외 지역은 보면 최근에 연준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이 긴축을 째려보기만 하더라도 브라질 금리 올리고 신흥국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어쨌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찍 얘기하기로 했으니 아마 긴 그 스케줄 같은 경우엔 9월 FOMC 정도에 빨리 나온 9월 정도 그래서 아마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할 수 있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 그럴 수 있는 게 신흥국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유럽은 4차 그 질병 확산을 감안하면
올해 경기가 그렇게 뭐 기대하는 것만큼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 보면 미국만 굉장히 좋은 거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테이퍼링을 용감하게 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 뭐 그런 상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3월 FOMC 그 의사록 공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쪽에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됩니까? 근데 사실 의사록에서 크게 논의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3월에도 1월에도 시장과 연준의 어떤, 그러니까 시장과 연준의 어떤 그 공식 채널은 우린 완화적으로 할 거고 예. 멀었어. 근데 시장은 아니야, 니들 긴축할 것 같은데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논의된 내용에서 특별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테이퍼링에 예.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있을 거고 백신에 대한 이야기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저희가 FOMC 끝나고 나왔던 기자회견 이야기 그 이후에 주요 인사들 이야기에서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의사록 자체는 큰 영향을 보이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